김태현의 정치쇼 경제 끌어올려. 오블라디 오블라디 오블라다. 자, 김태현의 정치쇼 3부 경제 끌어올려 코너. SBS 김혜민 기자, 권혁중 경제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혜민 기자, 어때 우리 스튜디오? 어우, 굉장히 분위기가 끌어올려졌는데요. 아, 그죠? 아, 네, 좋습니다. 산뜻합니다. 넓어지고 예, 조명들이 좋아져가지고 네. 조명이 좋다는 얘기는 얼굴이 뽀사시하게 나온다. 잘 나온다는 이런 거죠. 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죠? 네. 지금 저도 잠깐 오네오 화면으로 보는데 아 좋아요. 이 카메라 각도도 좋고 이 조명이 좋아서 뽀사시하게 나옵니다 이거. 네. 네. 조명이 아래에서도 나와요, 위에서도 오, 나오고. 네. 거의 TV 스튜디오 수준이에요 지금. 이거 색깔이 바뀐다면서요. 네. 지금 약간 보라색인데. 약간 보라색이네. 네. 네. 약간 보라색인데 네. 우리 나중에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내년 총선 때 국민의힘 의원 나오면 그냥 분홍색 깔아드리고, 민주당 의원 나오면 파란색 깔아드리고, 되게 좋아하시겠다. 예, 정의당 노란색 깔아드리고, 요렇게 한번 해볼까? 그냥 제 혼자 생각이에요. 한번 바뀌어요, 막 색깔. 그래서 저희 저 제작진이 네. 딱 최적의 이제 지금 색깔을 찾아가지고 요색으로. 보라색. 네. 예. 여기다 또 지금 평시기 때문에 블루나 핑크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특정 당색이기 때문에. 섞으신 거예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예. 약간 보라색이구나. 보라색. 네. 예. 보라가 또 다양성을 상징하는 색깔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나만의 해석인가? 우리 저 한일 정상회담 얘기 좀 해볼게요. 다들 정치 부분, 또 과거사, 후쿠시마 원전 여기만 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경제 코너니까 경제 분야 얘기 좀 해보죠. 어제 논의된 거 뭐 있어요? 경제? 네, 경제 얘기만 우선 해보자면요. 네. 논의의 핵심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사실 우리나라가요, 반도체 제조 능력은 세계 최고잖아요. 과거처럼 일본의 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분야와 좀 협력을 하면서 앞으로는 시너지를 내자, 뭐 이런 부분을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시 이 화이트 리스트에 올려놓는 작업을 앞으로 착실하게 이행할 것을 재차 확인을 해줬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소부장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되기도 합니다. 또 뭐 우주나 AI, 미래 소재 같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금 더 협력해 나가자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부분이 양국을 오가는 항공편도 앞으로 네. 좀 더 늘리겠다 이런 오.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경제협력 논의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네. 기시다 총리가요, 주한일 일본 대사관 주최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죠. 그리고 송경식 경총 회장 6개의 경제 단체장과 티타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뭐 여기에서도 반도체나 배터리 얘기가 나오겠죠. 그 권혁중 평론가가 네. 가장 주목한 부분은 어디예요? 역시나 뭐 화이트 리스트에서 이제는 제외하기로 했다. 네. 화이트 리스트에 들어가기로 했던 부분.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조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저는 여기서 좀 보는 게 저는 그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힘을 모았다는 거. 그러니까 한미가 이제 공급망 구축 서플라이 체인을 이제 하기로 했죠. 네. 그 다음에 일본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뭐 막강이죠. 왜냐하면 반도체를 이끌어가는 게 한국과 미국과 네. 그다음에 대만, 그다음에 일본 이렇게 좀 뽑을 수 있는데 그렇죠. 뭐 세 개 나라가 힘을 합치겠다. 공급망을 쫙 잡고 갖고 있으면은 뭐 답이 없어요 사실. 뭐 설계는 미국, 부품은 그렇죠. 일본, 제조는 네. 한국 이런 건가요? 중국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90% 이상이 한국과 미국에서 나옵니다. 네. 예,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마이크론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걸 공급망 체인을,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을 묶어버린다. 네. 협력을 강화한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선 정말로 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급망 구축을 이번에 이제는 공고히 하겠다. 일본과 한국이, 한국과 일본이 그런 거는 파괴력이 좀 있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예, 이거는 견제할 만하죠. 중국 입장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좀 볼게요. 최근에 주변에 일본 여행 가는 분 많잖아요. 앞서 그렇죠. 저 항공편도 늘린다고 하는데 일본에 대한 어떤 문화나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야, 일본 맥주 이거 1년 만에 수입액이 2배 이상 증가했다던데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새로 출시된 아사히 맥주인가요? 네. 그럼 오픈런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럼 한때 있었던 노제팬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네. 우선 예전 얘기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수입 맥주 시장에서 부동의 1위는 일본 맥주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7월 이제 노제팬 운동이 시작되기 시작하죠. 그때 2019년 3분기 수입액이요. 직전 분기에 비해서 24%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대형 마트나 편의점 매대 가면 아예 일본 맥주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이 불매운동 기세가 좀 꺾였어요. 그러면서 일본 맥주 수입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뚜껑을 아까 말씀하신 그 통째로 따면 네.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는 이런 생맥주처럼 마시는 일본산 캔맥주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거 못 구한다던데. 네, 네. 아예 그냥 들어오면 바로바로 품절이 된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국내 수입 맥주 시장에서 그 일본 맥주가 한때 9위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9위. 1위에서. 근데 최근에 중국과 네덜란드에 이어서 일본 맥주가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중국 맥주가 1등이라는 얘기네. 아, 그렇죠. 양꼬치야 몬따오 아, 그거 때문에 맞아요. 그렇구나. 그렇죠. 네. 이거 근데 앞서 말씀하신 그 뚜껑 따는 네. 맥주 있잖아요. 네. 그거 오픈런 효과라는 얘기도 있던데. 아니요, 원래부터 적자입니다. 원래부터가 이게 뭐 맥주 같은 걸 본다 그러면 맥주 무역 수지는요 계속적으로 적자였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불매운동 때문에 잠깐 이제 네. 줄어들었던 거지. 그 항상 우리나라는 일본 맥주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올 1분기 수입 맥주액 일본에서 수입했던 금액이 한 662만 달러가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반대로 수출했던 것이 한 327만 달러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 334만 달러가 이제 적자거든요. 이게 올해 1분기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적자였어요, 사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세요, 일본 네. 맥주를. 근데 네. 저는 사실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일본 맥주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때 진짜 저는 편의점 가면 아사히랑 삿포로, 네. 뭐 에비수 이것만 먹었어요. 네. 국산 맥주 외에 유럽 맥주 안 먹었어. 아사히 삿포로만 먹었어요. 근데 그럼 4개 10,000원 하면 네. 일본 맥주만 3개. 일본 맥주 그냥 4개 많은 8개 사는 거예요. 그냥 아사히 4개, 삿포로 4개 이렇게. 지금도 판촉할 때 합니다. 네, 지금. 상표 자세히 말하지 말랍니다. A사, S사 요거 먹었어? 네. 다 아시니까 어차피. 근데 그 노제팬 운동하면서 안 팔잖아요. 맞아요. 아예 없었어요. 없어, 그 먹을 수가 없어. 네. 근데 이게 참 궁하면 토한다고 그때 한국 맥주 중에서 T사 맥주가 나왔어. 네. 요즘 맛이 비슷합니다. 아. T사. 네. 그리고 한국에서 또 새 신제품 T사 맥주 먹고 그다음에 네. 우리 저 수제 맥주, 에일 맥주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동네 이름 나오는 거 뭐. 그쵸. 예. 그거 먹기 시작하니까 계속 말씀하지 말고. 지금은 또 상표 얘기 안 했나요? 또 이제 일본 맥주가 다시 수입돼도 저는 그쪽으로 다시 손이 안 가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맥주가 입맛이 굉장히 바뀌어서. 그리고 다양해졌어요. 다양해져서 네. 우리 국산 맥주 종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쵸. 그 사이에 수제 맥주가. 예, 네. 이제 최근에 싸게 파는데도 맞아. A랑 저 네. 옛날에 먹던 S에 손이 안 가던데.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일본 맥주가 판촉 행사를 너무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게 수입 가격만 봐도 이게 메리트가 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시 일본 맥주를 이제 즐겨 먹게 되는 현상들이 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는 좋은데 제가 한마디 조금 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에서 최근에 계속 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게 사실 없어져야 양국 간의 분위기가 더 좋아질 그렇지, 텐데 뭐 예를 들어 1박 2일 일본 여행 가서 한국 사람들 편의점 도시락만 먹고 온다. 그러니까 싸구려 여행만 간다라는 네. 얘기도 했고 설마. 또 우리나라 망원시장에서 일본 개그맨이 먹던 꼬치로 다른 음식을 찍었다가 맞아. 봤어. 무슨 뭐 침테러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그럼 이런 게 없어져야 양국 간의 분위기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 네. 윤석열 정부 내일이 취임 1년이거든요. 저 경제 분야 평가 좀 해봐야 되는데 김혜민 기자. 네. 일단은 1년 동안 제일 경제 부분에서 보자면 고물가. 사실 이게 물가 높은 게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고물가가 계속이 됐어요. 원인은 어디든지 간에. 네. 그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물가 안정이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몇 개 가져왔는데요. 사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 경제 분야 평가는 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국갤럽이 지난 4월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분야별 부정평가에서 공직자 인사 다음으로 경제가 가장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고요. 오늘도 국민일보에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여기에 윤 정부의 지난 1년 동안 워스트 정책을 뽑으라고 했더니 고물가 등 민생 정책을 지목한 답변이 35%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권 2년 차에 또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될 정책도 가장 먼저 경제 활성화가 꼽혔어요. 이 말은 뭐냐? 지금 서민 정책이 사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고물가가 사실 어떤 원인으로 왔는지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 정책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되지 못한다고 느꼈다는 거죠. 좀
수치를 보면요. 한국 그 무역 수지가 지난 4월까지 14개월째 적자고요. 네.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게 사실 수출이에요. 수출도 7개월째 마이너스입니다. 뭐 사실 세계적인 고물가,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상황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지 정부의 노력이 앞으로는 더 중요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네. 할 게 많아서 다음 주제 볼게요. 권혁준 평론가. 네. 주말 내내 언론에 크게 보도됐던 이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네. 60억 정도 네. 뭐 위믹스라는 저 이름은 공개됐어요. 네네. 이 코인이 이게 정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거죠. 다르죠. 네. 사실 이번 이슈 나오고 나서 저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분위기 싸다. 분위기 싸다. 싸하다. 이게 싸다.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위믹스랑 엮인다고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이게 금방 말씀드린 게 위믹스라는 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업체 위메이드라고 있습니다. 이게 위메이드가 있는데 그 여기서 나왔던 코인이 이 위믹스라는 코인이고 이 위믹스 코인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김치 코인이에요. 그리고 김치 코인이라는 거는 한국에만 있는. 네, 한국에서 만들어졌던 탄생했던 그 다음에 이제 변동폭이 굉장히 큰 이런 이제 김치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게 지금 위메이드가 나왔던 이 위믹스가 야심차게 낸 코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게임의 모든 생태계는 이 위믹스로 통하겠다. 그래서 야심차게 발표했고 많은 분들이 투자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거래소에서 퇴출된 코인입니다. 왜냐하면 유통량에 대해서 약간 공시를 잘못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퇴출을 당했는데. 아, 지금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다른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됩니다. 아, 근데 그 이제 거래소에서는? 네, 어떤 특정 거래소는 되지만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는 닥사라고 있어요. 이게 협의체인데 여기서 이제 퇴출됐거든요. 근데 이 코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변동폭이 너무 컸습니다. 뭐 한때 막 11,000원대까지 갔었다가 뭐 그다음에 뭐 4,900원 사이에 있다가 그다음에 뭐 6,000원대 있다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인데 사실 김 의원이 이때 이제 투자를 했단 말이죠. 지난해 1, 2월에 위믹스 코인 같은 게 한 80여만 개, 우리 돈으로 보면 수억 원, 수십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분위기가 싸한 거죠. 왜 그러냐면 대표적인 변동성이 큰 코인이고 무엇보다 이것 때문에 피눈물 흘리신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우리나라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좀 다르다. 다르죠. 그래서 대표적인 김치코인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폭락 사태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퇴출되니까 거래소에서 이거 거의 뭐 법정 소송까지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피눈물 흘리시는 많은 분 이 코인인데 여기에 김 의원이 투자를 했다. 거기서 수십억 원의 이 코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이 저는 분위기가 굉장히 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라고 봤는데 뭐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현금화하진 않았다라는 것 같아요.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 팔아서 다른 코인 투자했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다른 얘기해서. 코인으로 이제는 투자를 했지 현금화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건 모르죠. 이제 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지는 좀 수사 결과를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요 보니까 검찰 남부지검을 수사하고 있는 게 그 저 위믹스 코인 거래하던 거래소에서 네. 김남국 의원의 거래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FIU 금융정보 분석원 금융정보 분석 여기다 통보하고 네네. FIU에서 남부지검 넘겼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거 이상거래 이상한데 이거 판단했다는 거죠 처음에 거래소. 그렇죠. 이거 기준이 뭐예요? 일단은 FIU에서 이제는 이상 거래를 봤을 때 현금 같대 보통 1,000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은행에서 이걸 통보를 하거든요. 이게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가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보고를 하게 돼요. FIU에. 그럼 FIU가 다시 한번 이제는 이상하다 그러면 검찰에 이제는 고발을 하겠죠. 근데 이제는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100만 원입니다. 이게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100만 원 기준으로 이제는 이상 거래가 있으면은 사실 이게 좀 통보가 되곤 하거든요. 근데 100만 원 이상 거래하는 사람 한두 명도 아닐 건데. 그렇죠. 근데 100만 원 이하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상 거래라고 해서 100만 원 이상이긴 한데 특정 금액에 대해서 대량으로 이제는 거래가 된 경우는 이제 트래플 룰이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서를 기록에 남게 되거든요, 거래소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상 거래가 됐고 이게 이제는 FIU에 보고가 되고 이게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서 지금 검찰까지 들어간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검찰 조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 거래 자금 추적을 아마 들어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그 지금 시장의 반응은 이겁니다. 그럼 수십억 원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그렇죠. 좋다 이거야. 거래를 하면 좋은데 그럼 그 수십억 원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시드머니.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투자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게 만약에 우리가 다 아는 저는 코인 안 합니다만 네. 저도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었으면 비트코인이었으면 네. 조금 비판에 조금
좀 나았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도. 사실 뭐 저는 그렇진 않아요. 저 어떤 그래요? 뉘앙스냐면은 사실 그 이제 가상화폐라는 게 많은 젊은이들의 그 피와 땀으로 사실 그렇지. 일궈진 건데 이걸 가지고 사실 투자를 이루어졌다는 부분.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이 분위기가 좀 싸하다고 느껴지겠고요. 사실 이해 충돌의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예, 이해 충돌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불거지고 있고 왜냐하면 당사자였고 사실 법안에 대해서 그래서 이해 충돌의 문제.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보기에는 좋지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 또 한 가지가 비트코인 같은 이런 이제 다 알려진 대표적인 코인들은요 시세를 조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이 네.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김치코인 같은 경우는 시세 조종이 내부자들이 가능할 수 있고 네. 그 주식과 달리 내부 정보를 듣고 투자하는 경우 이게 아직은 불법이 아니에요. 아직은. 네. 어허. 그렇기 때문에 듣고 투자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하지만 네. 이게 공인이라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뭐 앞으로 계속 좀 보도가 될 것 같으니까 나오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김혜미 기자 딱 이 얘기 네. 좀 해보죠. 이 SG증권발 주가 조작 사태에 연루된 8개 종목, 뭐 삼천리 뭐 이런 주식들이잖아요. 이게 임창정 관련주 뭐 이렇게 불린다던데 네. 주식 투자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근데 이 폭락했잖아요. 엄청나게 4일 연속 하한가 치고 이거를 지금 신용매수께서 해서 사는 분들 계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왜 지난달 사나요? 말에 네. 주식시장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죠. 한 번도 힘든 이 한가를 4일 연속 여러 종목이 함께 맞은 겁니다. 네. 이 프랑스 증권사인 소시에테 제네랄, 우리가 SG 증권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 여기 증권 창구에서 업종이나 테마상의 공통점이 없는 8개 종목이 일제히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이 하한가 종목 말씀드려도 되나요? 하도 조심스러워서 상표 얘기하는 게. 아니, 말씀하지 마시죠 그냥. 네. 다 아시긴 하는데, 네, 보도돼서. 예. 그렇죠. 가수 임창정 씨도 이때 큰 돈을 잃은 걸로 알려졌고요. 그래서 이 8가지 종목이 임창정 관련주라고 불립니다. 근데 그렇죠. 근데 네. 왜 이게 요즘에 예. 많이 개미들이 사냐? 바닥 쳤으니까 이제 올라갈 것만 남은 이건가? 맞아요. 단기로 주가가 급락했고 예. 이제 그 뒤에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걸 아. 노리고 특히 개미들이 저점 매수다 생각해서 많이 지금 사들이고 있어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주가 조작이 시작됐다고 의심되는 이 3년 전보다 네. 현재 주가가 더 높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락이 된 뒤에 지금 네. 약간 상승했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무시무시한데 기술적 반등에도 바닥은 보이지 않는다. 이거 바닥을 친 거 아니다. 이 얘기인데. 맞아요. 네. 이게 지금 바닥이라고 보이지만 지하가 네. 더 있을 수 있다. 네. 조심하셔야 돼. 주가 조작 되는 시작되기 상황이에요. 전 주가로 아직은 덜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가 변동성 확대를 틈타서 맹목적으로 여기가 지금 투자하면 괜찮대. 이런 비투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위험하다. 네. 아셔야 됩니다. 검토너가 좀 이거 논평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참 욕심이 과하다. 그러니까 욕심이 개인 많아? 투자자들이 참 욕심이 많다. 원래부터 그래왔지만은 보면서 야 여기에 투자를 해? 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들고 강심장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는 한 면에는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해도 처벌을 안 받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주가 조작에 동참하는 것 같거든요. 물론 뭐 개인 투자자가 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 면의 사건을 본다 그러면 사실 주가 조작해도 뭐 큰 형벌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5년 동안 불공정 거래 불기소율이 55%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기소가 돼도요 40%는 집행유예로 끝나요. 그러면 주가 조작을 해도 2명 중에 1명은 법원 쫓아가지 않죠. 기소가 되더라도 4명은 집행유예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뭔가 이런 주가 조작이 없어지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내가 뭔가 이런 사회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들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쳐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 계속 해보죠. SG증권발 주가 조작 사태. 김 기자. 네. 라덕현 대표 이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 라덕현 대표하고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측에서 네. 니탁 공방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이거. 너 맞습니다.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니까 당신이 주범이다. 뭐 이렇게. 네, 우선 라 대표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라 대표는요, 우선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간단히 그래도 드릴게요. 1인 매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자들한테 신분증을 받아서요, 차명 개통한 휴대전화로 8개 종목의 시세를 관리했습니다. 네. 근데 주가 폭락 이 거래일 전에 다우 데이터 여기가 키움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여기 지분 140만 주를 다움 키움그룹의 회장 김익래 회장이 처분을 해서
차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이 폭락 사태의 주범이 바로 이 김익래 회장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반대 매매를 당해가지고 이 꼴이 났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계속 뭐 인터뷰하면 그 얘기하더라고. 네, 맞아요. 근데 왜 김 회장이 굳이 폭락 사태를 만들었냐? 여기에 대해서는 증여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주가를 낮춰야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까지 끌고 온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아예 제3자에게 지분을 판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김 회장의 왼손에서 이 오른손으로 옮겨가는 그냥 이런 소위 말하면 거였어요. 파킹 시켜놓은 거다 뭐 이런 건가? 네, 어딘가에는 갖고 있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익래 회장 뭐래요? 네. 근데 이쪽 이제 키움증권 측은요, 이거는 선후 관계가 바뀌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 대표 주장에 대해서 어떤 이유인지 처음에 주가가 폭락을 먼저 한 거고 그 뒤에 하한가 사태가 일어나서 증거금융을 상향하기로 키움증권이 결정을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라 대표 측의 반대 매매가 된 거다. 우리가 먼저 돈을 뺀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정말로 그 이 자본시장의 민낯을 전 다 드러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싸우면서 두 그룹이 싸우면서 다 드러냈어요, 진짜. 시세 조정에 대한 것도 다 드러났죠. 그다음 대주주의 그런 안 좋은 이면들도 이번에 다 나왔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보면은 자본시장을 위해서라면 주식시장을 위해서라면 잘 터졌다. 예, 잘 터지면서 두 분이 싸우면서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이면에 대해서. 그래서 시세 조정 나왔죠. 통정거래 부분이 나왔죠. 그리고 다른 주가들도 저는 분명히 통정거래가 있었다고 봐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저는 더 기대가 됩니다, 솔직히. 이 두 사람의 책임 공방은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저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말이 맞다는 얘기는 둘 다 책임 있다. 그렇죠. 둘 다 책임 있습니다. 서로를 겨냥하는 말들이 맞는 예, 말이라는 그러면서 거죠? 다 실토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대주주의 어떤 부분 침묵, 안목. 왜냐하면 대주주의 안목이 없으면 사실 이게 조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얘기 나왔죠. 그다음에 시세 조정에 대한 얘기도 이번에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가해자일 뿐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이게 뭐 포인트입니다. 이게 두 사람은 서로 니탄니탄하지만 여기에 피눈물을 흘리는 개인 그럼요. 투자자들은 네. 두 사람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건- 김 회장은 얼마 전에 사퇴한다고 의사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보도가 됐었죠.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끌어올려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SBS의 김혜민 기자, 권혁준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